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박종호의 핫스팟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 어렵다 말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박영선 민주당 후보 어떤 전략으로 맞서고 있는지 선거 판세는 어떤지 이분 뭐 그동안 무수한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선거 전략통으로 많이들 기억하고 알고 계실 겁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박영선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소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우상호 위원장 오셨는데요. 저희가 경선 나왔을 때 그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네, 바쁘셔가지고. 아니 그때도 웬만한 매체는 다 나갔는데 네. 어떻게 여기를 놓쳤네요. 나도 일종의 창업 공신 중에 한 명인데 이거 참. 네, 그러니까요. 저희 창업할 때 그때 네. 보면은 사진 항상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때 행사할 그래서 처음에 네, 비유합니다만 이 오마이뉴스 처음 만들 때 네, 오연호 대표께서 이제 저더러 네. 정치권 가지 말고 어, 오마이뉴스를 같이 하자. 예. 그랬으면 이게 오마이뉴스가 아니고 우마이뉴스가 됐죠. 이제 그런데 이제 나 정치권 가야 되니까 약속을 했다. 그래서 오연호 대표가 대표를 맡기로 해서 그래서 오마이뉴스로 됐고. 그렇죠. 오연호의 오자를 따서 네.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의 비사를 또 하나 제가 들었는데. 농담입니다. 네, 아유 뭐 저희 오마이뉴스 민주 언론 또 그리고 우리 촛불 시민과 함께 항상 해왔던 우상호 우리 위원장 공동선대 위원장 모셔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댓글을 보니까 와 의원님 화이팅. 상호 형 우상호 의원님 우상호 멋쟁이 우상호 의원님 대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당 대표 가자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와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는데 여기는 안 나오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경선에 지니까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더라고요. 경선에서 할 때는 이런 댓글이 없었어요. 이런 댓글이 없었어요. 경선에 지니까 이렇게 댓글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네. 이렇게 좀 동정 여론이 생기는 모양이구나. 아니 뭐 정말 이 박영선 우상호 그 두 후보 뭐 경선하실 때 정말 페어플레이 하시고 네네. 정말 이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선했기 때문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또 이렇게 함께 뛰는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너무 좋은 거죠. 그럼 그러니까 네. 민주당답다는 것이 네.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당에서 실현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하나의 잣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 당의 후보 단일화나 경선은 상대방을 거의 나쁜 놈으로 막 몰아넣고 그래서 저 정도 공격은 너무 심하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그게 사실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줘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도전할 때부터 제가 도전자고 지지율이 낮았지만 민주당답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겠다. 되게 이게 이제 혼탁해지는 이유는 되게 도전자가 네거티브를 세게 걸어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박영선 후보의 개인사나 뭐 이런 것들은 건들지 않고 철저히 정책만 네. 논쟁을 했지요. 근데 그런 정책 논쟁할 때는 그래도 부동산 심판론이 좀 줄어들었었어요. 제가 공공주택론 네. 이야기하고 우리 박영선 후보가 반값 아파트론 네.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막 토론할 때만 해도 또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중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도울 거냐 주로 정책 논쟁을 할 때는 괜찮았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우리 정당 특히 우리 당 내의 여러 경선 문화가 그런 식으로 좀 발전적으로 나가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우상호 공동선대 위원장의 인기가 이렇게 많다는 걸 저희가 확인해드리고 경선 이후에 많아졌다는 걸 확인해드리고 본격적인 선거 얘기를 좀 해볼 네, 텐데 네.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유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제 뭐 출근길 인사부터 하시면서 쭉 보셨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초반 판세 분위기 좀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우리가 4, 5년간 크고 작은 선거에서 계속 승리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랑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지나가는 차들의 한 60-70%에서 손을 흔들고 지나가는 분들이 지지합니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 분위기보다는 조금 썰렁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때는 말을 못 하고 그냥 쓱 지나갔는데 네. 인상만 팍 쓰고 아, 그 귀에 들리고 말랑 얘기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에이씨로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저분은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으시는구나. 예. 명함을 주면 안 받고 그냥 간다든가. 아, 근데 이제
뭐 아직은 초반기라서 그렇습니다만 조금 이제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나 안 찍어요. 뭐 이런 면적. 근데 예. 그건 뭐 선거에서 늘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구로에서 있었던 출범식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주 지지층들이 모여서 출정식을 네, 했기 네. 때문에 거기서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분위기 좋았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주당이 주요 선거를 계속해서 이겼단 말이죠. 네. 이겼고 여러 가지 기대를 하셨죠. 네. 민생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남북 관계도 그렇고 다 기대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보면 좀 좋지 않은 결과도 있고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도 있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특히 LH 사태가 터지면서 많이 좀 화가 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실은 뭐 집권당을 하면서 이제 잘한 일이 있어도 잘한 일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게 여기고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더 불만이 커지는 것은 그것은 어느 정권 때나 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상황을 관리하느냐. 아,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태도거든요. 집권 세력의 태도인데 네. 저는 작년에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금 한 8개월 가량 지나면서 한 1년 됐죠. 8개월, 9개월, 한 10개월 사이에 우리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좀 싸늘해진 것. 그 원인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이번 이렇게 큰 선거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점검을 했어야 됩니다. 아, 네. 그 제가 경선 때도 그런 주장을 했었죠. 예,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범민주 진보 개혁 세력을 총결집해야 된다.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근데 네, 우리가 연말 연초를 거치면서 정의당하고도 거리가 멀어졌죠. 그렇죠. 열린민주당하고의 통합 제가 주장했었는데 네. 통합은 하지 않고 단일화만 했죠. 단일화만 했죠. 잘 보시면 알지만 어제 김진애 후보가 안 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에서 저는 이게 뭔가 단단하게 이렇게 맺어지고 있지 않다. 네, 이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아, 두 번째는 양자 대결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으려면 결국은 오세훈 후보와 차별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쭉 진행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집권 진영의 이 태도가 네, 조금 일방적으로 보였다거나 아, 좀 뭔가 내 삶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춰진 것은 저는 좀 실책이었다고 보는 편이고요. 그걸 다시 좀 극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극복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비전과 정책 속에 담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열린민주당 지지층, 정의당 지지층도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잘 맺어져 가는 과정들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뭐 여러 가지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비전 정책 그리고 범진보 통합. 첫 그러면은 번째는 제가 태도를 말씀드렸고요. 태도 말씀드렸고 네, 두 번째가 이제 네. 구도의 문제죠. 구도의 문제. 그러니까 정의당, 열린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이 좀 총결집하고 아, 보통 이 정도를 우리가 볼 때 40한4% 정도 봅니다. 44%. 43%에 44%.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뭐 정의당 지지층을 자포괄하면 40%에서 40한3% 보는데 네. 지금 여론조사 지형에서는 우리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30한 5%, 37%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진보적 지지층에서도 총 지지를 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근데 먼저 여기부터 총 결집하는 일이 선거 전에 전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아. 보는 건데 그래서 후보 단일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조금 단단히 뭉쳐져 있지 않다 구도에서 첫 번째는 전 국민들 그러니까 중도층을 포함한 우리를 지지하다가 빠져나간 분들이 왜 빠져나갔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빨리 태도 전환을 해야 된다. 아하. 두 번째가 구도로 봤을 때 네. 좀 단단히 뭉쳐져 있는 뭐랄까요 민주 동맹이라고 할까요 진보 동맹이라고 할까요 네. 여기가 좀 사실 좀 부서진 거거든요. 이걸 음. 다시 좀 단단히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 그 음. 다음에 이제 그 오세훈 후보의 단점, 네.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국민들에게 이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이게 되게 선거 전략이죠. 아. 네. 역시 뭐 선거를 많이 치러보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씀이 좀 중요하게 들리는데 아니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보면은 추세 같은 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네. 많이 나고 있고 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 문제나 이런 것들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그 이른바 보수 야권 그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네. 제기가 된 건데 네. 그 영향을 안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 아 그것은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누가. 그것은 이제 약간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아, 무슨 소리냐면 예. 지금 범보수 진영은 어쨌든 후보 단일화의 컨벤션 효과를 좀 맛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의혹 제기가 잘 눈에 안 띄죠. 아하. 근데 이제 보통 이 컨벤션 효과가 보통 우리 과거의 경우를 보면 일주일 이상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가 계속 집요하게 오세훈 후보의 전 문제점을 지적을 해 나가는 것이 누적되면 컨벤션 효과가 좀 꺼질 때쯤 해서 네. 이제 저 문제점들이 부각되면 네. 지금은 단일 후보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허상이 좀 드러나면 또 다시 또 한 번 좀 지지율이 정돈되는 시점이 온다. 네. 저는 이렇게 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주말을 경과하면서 네. 이제 그 문제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저는 한 번쯤 조정기가 온다고 보죠. 조정기가 온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세훈 후보가 지금 이제 내곡동 문제에 있어서는 그 엄청난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과연 이것이 큰 것인지, LH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생긴 상처가 더 큰 것인지, 네. 이것은 그 좀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점이 좀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LH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신 건 분노하신 대로 그 상처는 극복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네. 그건 되게 죄송스러운 문제죠. 예.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렇다면은 LH라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이 부동산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람을 찍어준다? 이건 또 이율배반적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때문에 화가 났는데 네. 부동산으로 온갖 얼룩이져 있는 후보를 시장을 만들어준다? 이것도 뭐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전달돼야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곡동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흠집내기 하는 게 아니라 네. 자 우리가 LH는 지금 특검까지 가서 좀 아주 철저히 파헤치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접근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그렇다면 아니 박형준 후보나 오세훈 후보 같이 부동산에 의혹이 많은 후보를 시장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과연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냐를 우리 서울 시민들, 부산 시민들에게 좀 잔잔하게 호소해서 맞아. 내가 지금 LH 때문에 화가 났고 이 정부에 대해서 좀 실망했는데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보면 오세훈을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 아하. 이 양반은 자기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자기 부인 땅을 해제를 해줘 갖고 36억 수익을 얻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문제를 삼으니까 난 그런 땅인 줄 몰랐다. 존재도 몰랐다. 이렇게 부인하다가 얘기하다가. 당신이 재산 등록한 데 들어가 있는데 예. 재산 등록한 거 당신이 직접 재산 등록을 해놓고 나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 몰랐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요. 거기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몰랐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는 몰랐을 수 있지만 그럼 오세훈 후보의 부인은 실소유자인데 그분이 몰랐겠어요? 그러면 갑자기 부인은 유령이에요? 그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인도 부자격자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시장인데 내 땅이 거기 포함되어 있으면 여보 괜찮을까? 내 땅이 거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네. 아니 이게 무슨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어느 부인이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보 내 땅이 그럼요. 거기 포함돼 있어. 거기 무슨 보금자리 들어선데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데 남편이 알고 있죠 사실. 그걸 뭐 가지고 있는지. 부인 땅을 등록하면서 여보 이 땅 어디야? 라고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청렴하신 분인 줄 몰랐네. 네. 세 번째는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네.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국장 정결 사항이다. 에이 형식적으로는 사인을 거기서 하는데 예. 어느 서울시의 국장이 그린벨트 해제 같은 이 엄청난 일을 시장한테 허가도 안 받고 보고도 안 하고 진행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는 항상 서울시의 최대 현안이에요. 네. 예? 이번에도
태릉 골프장을 그렇죠. 이사 대책에서 한다 안 한다 예. 하니까 제일 먼저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어. 그린벨트 해제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으십니까? 질문해요. 아니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주택국장한테 물어보는 기자 있어요? 서울시 출입 기자 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자 거짓말까지 해? 거기서 수익을 올린 것도 문제가 있는데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네. 그 허가권이 자기한테 있었는데 그건 자기는 몰랐다고 하고 이건 너무 뻔한 거짓말인데 네. 아, 이 정도 거짓말 하신 분을 서울시장으로 앉힌다. 이것은 저는 예.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들어보면은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 대- 후보가 이런 일 중에 하나만 네. 관련돼서도요 어. 끝나요 선거는. 근데 뭐 댓글로도 이거 정말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좀 잠잠하냐 이런 아니, 답답함을 또 호소하고 계세요. 잠잠한 게 아니고 네. 우리 지지층들이 기가 죽어서 아. 이 문제를 세게 전달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네. 지지층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잘못한 것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태도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가 정책도 좀 더 전환시킬 수 있는데 네. 이미 10년 전에 벌어진 일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검증과 평가의 대상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정권을 심판하고 싶고 또 서운한 게 있으시면 욕을 해도 좋은데 네. 그러나 서울시장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일인데 아니 저런 거짓말장이 또 저런 그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람을 지금 이 시대 정신에 안 맞는 후보라고 저는 보는데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땐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네. 만약에 이분이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다. 네. 무조건 낙마입니다. 그렇잖아. 이거는 낙마 사유죠. 적어도 네. 국민의힘이 우리 당에서 추천했던 우리 대통령이 추천했던 국무위원 대상자들 낙마시키자고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 것 같고서도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된다, 국무위원이 된다. 이건 저는 좀 국민의힘 기준에서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우상호 우리 위원장 설명을 듣고 아 이렇게 얘기해서 전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말씀드려요. 만약에 제가 서울시장인데 내곡동에 그린벨트 땅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만 해도 에이 그린벨트 뭐 가치도 없는 땅인데 신경을 안 쓰죠. 그렇죠. 그게 아무리 내 부인 땅이어도. 팔리지도 않고. 근데 그게 중앙정보 상의 과정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보금자리가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는 땅이 돼요. 네. 그럼 어떻게 쓸까요? 저는 부인을 설득해서 그 땅을 팔죠. 개발 전에. 아. 내가 서울시장인데 예. 내가 어떻게 거기서 수익을 얻어요? 아. 보통 대부분의 공직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는 그래서 아 이분이 그 당시에 뭐 어차피 그 땅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니까 싹 해제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제해서 뭐 우리가 좀 수익 좀 얻어도 뭐 큰 욕은 안 먹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와서는 그게 문제되니까 아 몰랐다고 하는 거죠. 네.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하고 필요하다. 우리가 뭐 그 말씀이시고. 돈을 토해내라고 합니까? 음. 근데 어쨌든 저는 태도도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태도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도 부각되어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네. 주도했던 그 광화문 집회 나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서 독재자 뭐 이런 발언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편승한 거죠. 편승했다. 예. 그래서 뭐 극우 정치인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한데요. 이건 어떻게 극우 보세요? 정치인은 아니죠. 사실 극우 정치는 우리가 뭐 아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네. 오세훈 후보가 극우 정치인은 아니고 비교적 그쪽에서는 이제 개혁 성향 정치인이었는데 그런 이미지. 개혁 성향 정치인이 보수의 극우 보수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그 집회에 참석해서 아부를 떤 거죠. 그러니까 뭐 문재인 욕하면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를 제기할 때 나는 태극기 부대 집회부터 참석한 것은 네. 아주 기회주의적인 면모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극우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기회주의적이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정확한 지적이죠. 오세훈 후보는 극우 정치인은 아니죠. 극우 정치는 아니지만 그 정치를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지지자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 부대부터 거기 올라타가지고 거기서 솔직히 그 사람이 태극기 부대 주장에 동조했겠어요? 자기의 소신과 다른 얘기를 하는데 가서도 빌붙어서 막 아부 떠는 모습은 저는 아이고 저렇게까지 해서 대통령 되고 싶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 대선 나갈 생각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 생각했을 때. 그래서 내가 네. 소신이 없는 정치인이구나. 난 원래 오세훈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에이 저건 아닌 것 같다. 적어도 MB와 같이 갔던 길이 있잖아요. 네. 예? 적어도. 근데 이제 극우적인 당원들로 채워져 있는 그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려니 예? 그런 방식의 말하자면 타협을 한 것이죠. 자기 소신과 다르지만 가서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문재인 독재자입니다 하고 박수 받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에이구 그때 그 양반 그 연설하고 돌아서는데 이재호 네. 그 같은 MB 그룹 아닙니까? 둘이서 잘했어 이러면서 서로 악수하는 걸 봤어요. 보면서 에이구 저렇게도 살고 싶을까? 적어도 참 이재호님은 더군다나 민중당 출신인데 네. 거기 태극기 부대 가서 앉아 있을 건 제가 보면서 비루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루하다. 예. 아, 근데 오세훈 후보도 기회주의적인 비루해 모습. 보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좀 그 정치를 시작할 때 자기 노선과 생각으로 네. 박근혜와 박근혜 추종 세력을 잘못했다. 국민의힘을 다시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나타났어야지. 태극기 부대 가서 그런 발언하면서 시작한 것은 저는 좀 비루했다. 이렇게는 네. 평가하지만 그래서 극우 정치인이 됐다. 이렇게는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극우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 네. 그런 걸 보여서 좀 실망을 많이 하셨고 저는 이번에 안철수 후보랑 그 토론할 때 놀랐던 게 뭐냐면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이 아직까지 똑같더라고요. 세금급식이다, 뭐 부자급식이다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퇴했겠죠. 뭐. 그때도. 근데 제가 지금 이 양반 생각이 같은 거예요 지금. 네, 네. 이분이 무상급식을 반대했을 때 놓은 거 똑같이 그러니까요. 박영선 후보가 1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걸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무상급식을 왜 부자에게도 주냐라고 네. 주장했던 내용을 지금 10만 원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10년 그럼요. 동안. 그렇죠. 이게 그때 당시 사회랑 지금 사회랑 너무나 다른데 똑같은 생각 가지고 와서 내가 서울시장이 돼서 네. 10년 전에 해봤으니까 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새로운 시대 정신을 고민하고 네. 이 새로운 시대 정신에서 출발하겠다 이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시면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사람은요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자기가 그만둔 것이 억울했고 이제 반성도 여러 번 하고 사과도 여러 번 했잖아요. 눈물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걸 만회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정치인은 만회를 2021년도에 3월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단절되었던 2010년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만회 복수 심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읽혀지기 때문에 저 굉장히 오세훈 시장이 다시 시장이 되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위험하다. 아마 서울시 의회하고 네. 1년 내내 싸울 거예요. 아니, 그때도 서울시의회 예. 그때도 그랬죠. 그때도요. 사실. 제가 그 양반이 사석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때 서울시 의회 다수석이 우리 민주당 의석이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고 그렇죠. 맨날 시의원들하고 싸우는데 시의회 의원들하고 그럼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방주의가 있어가지고 예. 이 양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서울시장인데 무슨 일개 시의원들한테 허락받고 하냐?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대통령들이 갖고 보수정 대통령들이 국회 의정 시정 연설 안 나오고 내가 대통령인데 무슨 국회의원들 따위 앞에 뭐 고개를 숙으려 뭐 이런 그거는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우리 서울시 의원들이 당시 오세훈 시장 때 시연하던 네. 3선 이상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분이 시장할 때 얼마나 불통이었는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얼마나 토목 네. 그다음에 개발 위주의 시장이었는지 이걸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어제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분이 보이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네. 크게 바뀐 게 없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의회는 지금 101석인가요? 민주당 소속이. 106석 중에 101석 저희 당입니다. 아마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시작이 된다고 해도 1년 동안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1년 동안 오세훈 시장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데 자기 활동의 한 3분의 1을 쓸 거고요. 네.
나머지 3분의 1은 박원순 시장 지우기에 3분의 1을 쓸 거고요. 음. 나머지 3분의 1은 시의회 의원들과 싸우느라고 아,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새로운 생산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실망하고 답답해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네. 그것 때문에 더 큰 불행을 준비할 수도 있다. 이건 정말 우리 서울 시민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호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오세훈 후보의 뭐 문제점 뭐 이런 걸 쭉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일에 투표소에 사전 투표 해가지고 투표소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 후보들이 그 유권자가 나와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동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동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뭐 우리 이 캠프의 전략을 주도적으로 짜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는 주로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유세. 소위 말하면 유세나 네. 우리 시민 접촉 그다음에 음. 이제 주로 저를 지지했던 분들을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게 만드는 일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한번 지지율의 어떤 그 변동이 한번 올 텐데요. 너무 지지율 조사에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네. 우리 이제 우리 주 지지층들이 음.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지금 조직적으로는 지금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해서 네. 전 지역구에 조직들은 탄탄히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투표를 하겠다 하는 의사가 굉장히 강한 주 지지층들은 다 결집돼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여론조사 문제만 제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보면 그 재보궐 여론조사 제일 오차가 커요. 오차가 거의 20%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지방선거가 그렇게 오차가 커요. 그렇더라고요. 신기해요. 근데 네. 예를 들면 전에 우리 그 송영길 의원이 연천시장 나올 때 18% 진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전에. 근데 나중에 7% 이겼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때 안희정, 이광재, 뭐 충남도지사 후보, 강원도지사 뭐 다 15% 진다고 그랬는데 까보니까 다 이겼어요. 뭐 한명숙 총리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도 한 20% 오차가 났죠. 그래서 저는 이 지방선거의 여론조사는 추세만 봐야지 정확도가 매우 많이 떨어진다. 이런 네. 측면에서 저는 조금 너무 여론조사의 그 소위 말하면 추이는 보시되 객관적 수치 때문에 막 이거 질 것 같아 나가봤자네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약간 자학 개그 같은 거 하나 할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우상호가 경선 때 여론조사 지지율이 12% 13%였거든요. 네. 예. 뚜껑을 깠는데 가산점을 빼고 보면 제가 당원 투표에서 37% 득표했거든요. 네. 오차가 20%가 됐잖아요. 그렇네요. 저도 그것 때문에 불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오차가 20% 10% 벌어진다는 것은 참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 체험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추세는 보지만 이 데이터 값은 많이 틀리다. 오차 범위가 지금까지 3번 정도의 큰 재보궐 선거나에서 20% 네. 정도 벌어진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장에 나와야 된다. 지금 그럼요. 여론조사 추이만 보고 뭐 가봤자네. 이번은 뭐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그렇지 된다.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네. 이번엔 투표율이 좀 높을 거예요. 과거의 재보궐보다 왜냐하면 이 선거의 주목도가 매우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 같은 재보궐 선거보다 높을 텐데 음. 그래도 투표장에 많이 나오는 쪽이 이기죠. 투표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많이 거예요. 나오죠.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네. 우리 지지층이 받을 상처와 허망함과 그다음 대선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 과정의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변의 분들을 좀 동원해서 네. 이 정도면 우리도 매를 많이 맞은 겁니다. 사실은 뭐 물론 그 우리를 좀 정신 차리게 하고 싶으셨 국민들이 계시다면 네. 정신 번쩍 들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 아이를 혼내주시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흠집 많은 후보, 거짓말하는 후보, 앞으로 1년간 정쟁만 할 후보를 선택한다. 이것은 저는 좀 현명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전파해서 투표장에 조금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유권자들이 결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네.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짧게만 여쭤보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1년짜리 시장이잖아. 여기서는 뭐 지더라도 예방주자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1년 뒤에 이기면 되지. 지방선거 대선 다 이기면 되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글쎄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한 명도 없고요. 예. 일부 호사가들이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 때 음. 그런 패배주의가 네. 우리를 망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마치 자기가 이 선거판을 다 아는 것처럼 끝났어. 뭐 아이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선거의 독입니다. 독이다. 예. 사람들에게 패배감을 퍼뜨려서 네. 치열한 정책 논쟁을 해서 치열하게 우리 역사를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일을 네. 망치고 있죠. 헛똑똑이들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지는 게 오히려 큰 선거에선 더 좋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선거는 지는 게 좋은 적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제대로 그 혼나고 네. 그러면서도 승리하고 제일 좋은 게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는 게 도움된다는 변설은 한 번도 맞은 적도 없고 아하. 예. 그래서 선거에 저 국민의힘이 큰 선거를 좀 5년간 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까? 선거의 지면요 패배에 쩔면 네. 더 모자라집니다. 아하. 분열이 가속화되고요. 네. 내분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는 선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지층은 정말 총결집해서 네. 이번에 좀 매 좀 맞아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매를 맞는 것이 결국 우리 범민주 진보 진영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위기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 모시고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정리가 되시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도 다 공부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상호 위원장 말씀 들으셨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대로 전파를 하면 되겠네요. 이 영상을. 네. 오죽하면 경선에서 진 사람이 이렇게 절박해서 와서 막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그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나 같으면 에이 박영선 떨어져 봐라. 야 이렇게.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지는 게 약이 된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저를 분노하게 하는. 우리는 다 똘똘 뭉쳐서 역사를 위해서 전진해야지 잔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네, 네. 여러분 저의 호소를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합니다, 박영선.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희가 뭐 선거 중반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네, 네, 네. 한세 한번 더 들어보고 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